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준우는 혼자 집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준우는 텔레비전 속 광고를 바라봤어요. 화목한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도 저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겠지? 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준우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후루룩 흡입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가 귀청을 찢는 소리를 내며 울어댑니다. 김은희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35살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50대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대충 적시고 나선 은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일터인 꽃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졸음과 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꽃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은희는 한 짐 가득한 카네이션 앞에 앉았어요. 오늘도 많이 나왔네요. 은희는 혼잣말을 하며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당 8,000원. 1시간에 100송이씩 다듬어야 겨우 생활비가 나왔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은희는 서둘러 꽃시장을 나와 두 번째 일터로 향했어요. 작은 분식집. 여기서 오후 5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아침에 꽃가시에 찔린 상처가 따끔거렸어요. 언니, 그릇 좀 빨리 빨아줘요. 사장님의 재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더욱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기름때가 끈적하게 달라붙은 그릇들. 하루 종일 이런 그릇을 수백 개씩 씻어내야 했어요. 분식집 일을 마친 은희는 잠깐 집에 들러 준우를 확인했습니다. 12살 아들은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밤늦게 들어와요? 준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라면 끓여 먹고 일찍 자야 해. 은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은희는 세 번째 일터인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야간 근무.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는 은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조였지만 참아내야 했어요. 한 달 수입이 겨우 19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는 항상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가지만 준우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구석자리. 여기가 준우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준우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벌써 퇴근하신 후였습니다. 도서관 문이 닫히는 오후 6시. 준우는 어둠이 내린 거리를 혼자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 준우는 자신의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집에 도착한 준우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라면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또 라면. 벌써 이번 주에 5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라면을 끓이면서 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한숨을 쉬며 라면 냄비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빠. 보고 싶다. 준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도희는 고급 소파에 앉아 시온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시온아, 내일 영어 과외 선생님 오시는 거 알지? 도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시온이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운전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줄 거야. 도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11살이지만 이미 영어, 수학, 과학 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사립학교에 다니며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준우와는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갈 건데 시온이가 가고 싶은 곳 있어? 도희가 물었습니다. 와, 정말요?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시온의 눈이 반짝였어요. 도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시온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준우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이 되어서야 편의점에서 나온 은희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은희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더 잘해줄게. 그녀는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있는 한절대로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이곳에 오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할 게 많아. 준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며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지만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묘는 묘지 한가운데쯤에 있었습니다. 강기태. 준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며 다가갔어요. 비석 앞에 쪼그리고 앉은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왔어. 준우는 비석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를 했는데 나만 아빠가 없었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그렸는데. 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우의 옷은 금세 흠뻑 젖었지만 자리를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셔. 준우는 콧물을 훌쩍이며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우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준우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강태호 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 기태의 모습을 봤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기태를 닮았어요. 혹시 내 이름이 뭐니?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우예요. 아빠는 강기태예요. 준우는 비에 젖은 채로 대답했어요. 태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강준우. 자신의 성을 물려받은 손자가 여기 있었어요. 6년 동안 전혀 몰랐던 손자가 말입니다. 태호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정신을 차리고 준우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낡은 운동화에 젖은 옷, 그런데도 맑은 눈빛을 잃지 않은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였다니. 태우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어떤 분이셨나요? 준우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셔서 궁금해요. 태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기태와 은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던 것입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희 아빠는. 태우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해서 괴롭혔던 아들 이야기를. 돈과 체면 때문에 진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뜻한 사람이었어. 태우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빠 생각할 때 슬프면서도 따뜻한 표정을 지으거든요. 태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은희가 지금까지 기태를 그리워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신이 갈라놓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아셨나요? 준우가 다시 물어봤어요. 응, 알고 있었어. 태우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셨다가 아니라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태우는 우산을 준우 쪽으로 기울여주며 말했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감기 걸려.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준우는 아버지의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 와서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태우는 준우의 그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 이곳까지 와서 죽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럼 나도 잠깐 함께 있어도 될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좋아요. 준우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아시니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기태의 무덤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준우와 말할 수 없는 태호.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태호는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기태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이제라도 준우를 잘 돌봐주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여기 오실 거예요? 준우가 물어봤어요. 그럼 자주 올 거야. 태호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기태를 닮았습니다. 묘지는 여전히 먹먹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봄. 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어요. 사진학과 3학년인 강기태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캠퍼스를 걸어 다녔습니다. 다큐 사진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기태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그때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문과 2학년 김은희. 그녀는 햇빛 아래서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에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기태는 당황해서 카메라를 내렸고 은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 찍게 됐어요. 기태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갑자기 찍으시면 곤란해요. 은희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사진 지워드릴까요? 기태가 카메라를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는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전공이세요? 네, 다큐 사진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태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기태와 은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태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은희는 문학에 대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걸 좋아해요. 은희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했거든요. 기태는 은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기태는 은희에게 사진을 가르쳐 줬고 은희는 기태에게 시를 읽어줬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은희가 기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응, 나도 그래. 크지 않아도 따뜻한 집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어. 기태는 은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기태의 아버지 강태호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태호는 즉시 기태를 불러들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태호는 기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난한 집 딸과 사귀다니. 아버지, 은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기태가 항변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내 아들은 도희와 결혼할 거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희는 태호의 사업 파트너 딸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뛰어났습니다. 태호는 기태와 도희의 결혼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전 도희를 사랑하지 않아요. 기태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가문을 망칠 셈이냐? 태호는 더욱 화를 냈어요. 기태는 아버지의 압박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도희와의 만남을 강요당했어요. 사업체에서 일하라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기태는 점점 지쳐갔어요. 은희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기태가 예전만큼 밝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카페에서 기태는 은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우리 사귀는 걸 반대하셔. 기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은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재벌집 아들이랑 평범한 집 딸이 사귀면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은희야, 우리 도망가자. 기태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멀리 가서 둘이서 살자.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 때문에 내가 가족과 틀어지면 안 되잖아. 결국 태호는 직접 은희를 만났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태호는 은희 앞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부터 위압적이었어요. 얼마면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겠나? 태호는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기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은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집? 차? 아니면 유학 비용? 태호는 체크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은희는 모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기태를 사랑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에요. 사랑? 태호는 비웃었어요. 가난한 주제에 사랑을 논하다니. 내 아들이 가난해져도 좋다는 거냐? 은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태가 행복하다면 저는 물러날 거예요. 하지만 강요로는 안 돼요. 하지만 태호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기태는 매일 집에서 고문을 당하듯 지냈어요. 결국 기태는 은희를 만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기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은희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은희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기태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사실을 기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면 기태가 더 고통받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은희는 배에 손을 대며 다짐했습니다. 기태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도희와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기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부와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은희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기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은희는 작은 병원에서 혼자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혼자 견뎌냈어요. 으악! 은희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기태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준우가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아기. 은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태를 닮았구나. 은희는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너는 아빠 성을 물려받을 거야. 강준우. 기태는 결혼 후에도 은희를 잊지 못했어요. 도희와의 결혼 생활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기태는 점점 사진에만 매달렸어요. 위험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기태는 산간 지역 취재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벼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기태야. 태호는 병원에서 아들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태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기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은희는 신문에서 기태의 부고 소식을 봤어요. 준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기태야. 은희는 신문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이제 정말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자라야 했어요. 강태호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묘지에서 만난 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일까? 확신은 섰지만 정확히 알아봐야 했어요. 장 비서를 불러. 태호는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곧 장무혁 비서가 들어왔어요. 55살의 장무혁은 태호를 20년 넘게 보좌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혁아,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 태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은희라는 여자와 강준우라는 아이에 대해서 말이야. 장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해 드릴까요? 생활 상황, 주거지, 수입,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봐.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장무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의 주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어요. 이런.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은희의 직업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꽃시장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분식집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3곳에서 일하는데도 월 수입은 190만 원 정도였습니다. 3곳에서 일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구나. 태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준우에 대한 자료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원은커녕 과외도 없었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해서 학교 급식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자라면. 태호는 서류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장무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김은희 씨는 과거의 도련님과 알고 있어.
태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야. 태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우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은희가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기태와 은희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와야 해.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은희가 자신의 도움을 받을까? 13년 전 그 모욕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태호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희가 시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것입니다. 요즘 시아버님이 이상해. 도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호가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도 많아졌거든요. 도희는 불안했습니다. 시운의 상속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기태가 죽기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 돼, 확인해 봐야 해. 도희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죠?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도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태호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혹시 숨겨진 손자나 손녀가 있다면 미리 차단해야 했거든요. 김은희라는 여자와 강준우라는 아이를 조사해 주세요. 도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자세이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도련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기태에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3년이나 된 아이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시운의 상속권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절대 안 돼. 도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뺏길 순 없어. 도희는 은희 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태호와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시운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도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자신과 시운의 삶이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작정 찾아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혁아, 혹시 은희 씨가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을까? 태호가 장무혁에게 물어봤어요. 분식집 주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 괜찮아, 내가 가야 해.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태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도희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태호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은희가 일하는 분식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고 낡은 가게.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 안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13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손은 세제와 찬물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찔렸어요. 은희는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희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는 없어요. 은희는 차갑게 대답하며 부서진 그릇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13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은희는 손을 멈추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어디 계셨죠? 태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혜 말이 맞았거든요. 정작 그들이 힘들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니. 태호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준우를 봤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태를 많이 닮았더군요. 준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아이는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하지만 제 손자잖아요. 태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도와주고 싶어요. 손자라니요? 은희는 비웃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그 순간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도희가 시온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에요. 도희는 태호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일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 시아버님이 여기 계셨네요. 도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희는 도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태와 강제로 결혼한 그 여자였거든요. 도희 역시 은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김은희 씨시군요. 도희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소문대로 평범하네요. 도희야, 그만해. 태호가 말렸지만 도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도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기태 아이가 맞나요? 은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뭔데요? 도희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기태의 정식 부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가 기태 아들이라고 하니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확인이라니요? 은희는 분노에 떨었어요. DNA 검사 말이에요. 도희는 시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친자라면 당당하게 검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은희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희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은희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분식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은희 씨, 진정하세요. 태호가 말했지만 은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13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월세조차 제대로 못 내는 삶.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삶. 그런 걸 아세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조사 보고서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은희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라고, 도우겠다고. 은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13년 전에 당신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거예요. 도희는 오히려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가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더욱 유리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더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봐요, 시아버님. 도희는 태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태호는 도희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은희가 저렇게 아파하는 것은 다 자신 때문이었는데 도희는 마치 남의 일인 양말하고 있었거든요. 도희야, 집에 가자. 태호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네, 시아버님. 도희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시온과 함께 나갔습니다. 분식집에는 태호와 은희만 남았어요. 은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태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희 씨.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은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결국 분식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차에 타면서도 은희의 아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분식집 안에서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3년 전의 상처가 다시 덧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자신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은희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준우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어머니 은희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나간 후였습니다. 숙제를 끝낸 준우는 심심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준우는 작은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맨 위쪽 선반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준우는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내려봤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준우는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준우는 사진 속 은희의 밝은 모습에 놀랐어요. 지금의 어머니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사진사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상자 밑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노란색으로 변색된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은희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강기태라고 했어요. 준우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성이 같았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준우의 추측이 맞았어요. 강기태는 바로 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대로 우리가 헤어져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미안해, 은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둘을 갈라놓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편지를 다 읽은 준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헤어져야 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굴까? 준우는 묘지에서 만난 그 노인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분이 아버지의 아버지, 즉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닐까? 편지 내용과 상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진짜 할아버지였구나. 준우는 확신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혹시 아이가 생기면 내 성을 물려줘. 강기태의 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록 내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지만. 준우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강씨 성을 준 건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건지. 모든 게 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간 전시회 티켓, 영화표, 작은 선물들까지. 두 사람의 사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준우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였어요. 준우는 서둘러 상자를 원래 자리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우야, 뭐 하고 있었어? 은희가 방에 들어왔어요. 은희는 준우 손에 들려있는 사진과 편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1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준우야, 그건. 은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이분이 내 아빠죠? 준우는 사진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은희는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이미 모든 걸 알았거든요. 맞아. 은희는 한숨을 쉬며 인정했어요. 강기태가 내 아빠야. 그럼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준우가 다시 물어봤어요. 강태호 회장. 내 친할아버지야. 은희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그 사람. 준우는 편지를 다시 보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엄마랑 아빠를 갈라놨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부잣집 딸과 결혼하길 원했어. 나 같은 평범한 집 딸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도 슬퍼졌어요. 응.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준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엄마, 난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 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묘지에서 아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 은희는 준우의 말에 당황했어요. 태호가 묘지에서 준우를 만났다는 건 오늘 분식집에서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준우야, 그 사람은 위험해. 은희는 아들을 걱정했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지도 몰라. 이용이요? 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릴 이용해요? 은희는 설명하기 곤란했어요. 재벌 가문의 복잡한 사정을 12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집에는 누가 살아요? 준우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결혼한 여자랑 그 아들이 살고 있어. 은희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형이 있는 거네요. 준우는 순진하게 기뻐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준우야. 은희는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둘이서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준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도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갈래요. 준우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절대 안 돼. 은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우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엄마도 아빠를 사랑했잖아요. 준우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희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기태를 사랑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은희는 쓰라리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할아버지를 만나봐야 해요. 준우는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엄마랑 아빠를 갈라놨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은희는 아들의 고집에 골치가 아팠어요.
준우는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마 기태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은희는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준우는 어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12살이에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결국 은희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함께 가겠어. 은희는 심각하게 말했어요. 혼자는 절대 안 보내. 정말요? 준우는 기뻐했어요. 대신 약속해. 할아버지가 뭘 제안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마.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어요. 네, 약속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3년 만에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니.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반면 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준우의 손을 꽉 잡고 태호의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웅장한 철제 대문과 넓은 정원. 13년 전에도 와본 적 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저택을 바라봤어요. 준우야, 엄마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은희는 긴장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한 후 대문이 열렸어요. 은희와 준우는 긴 진입로를 걸어 현관까지 갔습니다. 준우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지만 은희는 불편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태호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은 정말 넓었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태호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희와 준우가 앉자 태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준우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우야, 할아버지 기억나니? 태호가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네, 묘지에서 만났잖아요. 준우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제 할아버지였구나.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태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 아빠랑 엄마를 갈라놓은 것. 정말 잘못했어. 왜 갈라놨어요? 준우는 순수하게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돈과 체면 때문이었다고. 12살 아이에게 그런 추악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리석었단다. 태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희가 시온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은희를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도희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준우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을 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옷차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시우는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준우는 평범한 옷이었어요. 시우나 인사해. 도희가 아들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 준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준우야. 넌? 윤시훈이야. 시우는 준우의 밝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도희는 아들이 준우와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모자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자가 맞나요? 도희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도희야. 태호가 화를 냈지만 도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도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는데.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희의 모욕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확인이요? 은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모두가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희는 서류를 도희 앞에 던졌어요. 기태가 준우 출생 후에 받은 정관수술 확인서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고 도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기태는 준우가 태어난 후 정관수술을 했어요. 은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태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정말로 기태의 이름으로 된 정관수술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준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였어요. 그럼 시훈이는? 태호는 말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기태의 친자가 아니에요.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우만이 기태의 유일한 아들이죠. 도희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 뻔했거든요. 시우는 정말로 기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희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워 낳은 아이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희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은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해보세요. 누가 진짜 기태 아들인지.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시훈을 기태의 아들로 여겨왔는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준우만이 진짜 손자였어요. 도희야, 이게 사실이냐? 태호는 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도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시훈이는? 시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태호는 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야,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준우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했어. 준우는 당황했어요. 어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준우는 태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는 준우의 작은 손에 감격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결국 시훈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야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시훈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태호, 은희, 준우만 남았어요. 길고 긴 진실의 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희와 시훈이 떠나간 후 저택은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여전히 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3년간의 잘못을 한 번에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일어나세요. 준우는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릎이 아프실 텐데. 태호는 준우의 따뜻함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자신 같은 할아버지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태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 몰랐어. 은희는 옆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13년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우는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태호는 준우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다니. 기태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태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처럼 살고 싶단다.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도와준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선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 태우는 제안했습니다. 준우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준우는 눈이 반짝였어요. 이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집은 괜찮아요. 은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겠어요. 하지만 그곳은 너무 좁잖아요. 태우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준우가 공부할 환경도 아니고. 엄마, 한 번만 생각해봐요. 준우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우릴 도와주시려는 것 같은데. 은희는 고민이 됐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쯤은 접을 수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걱정됐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은희는 결국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이에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은희와 준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준우는 저택의 넓은 방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안 갈 거예요? 준우가 물어봤어요. 준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은희는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릴 도와주시면 그만큼 빚을 지는 거야. 빚이요? 응. 나중에 할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생각이 달랐어요.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때 슬퍼하시던 모습이 진짜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우는 다시 은희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오기 싫으시면 준우 교육비라도 도와주게 해주세요. 태우는 간청했어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어요.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준우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도 있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준우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한다면 도움을 받겠어요. 하지만 준우가 싫어하면 즉시 관계를 끊을 거예요. 물론이에요. 태우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준우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택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이셨어요? 준우가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태우는 기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준우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태우도 준우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기태가 살아있다면 이런 기쁨을 매일 느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무덤에 함께 가요. 어느 날 준우가 제안했어요. 그래, 함께 가자. 태우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주말 오후 태구와 은희, 준우는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기태의 무덤 앞에 선 세 사람.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태우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 가족을 이제라도 잘 돌봐줄게. 은희도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기태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서게 된 거예요. 기태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준우는 무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예전처럼 웃게 됐고요. 정말로 은희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새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니까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우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태우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준우는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고 은희도 더 이상 새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태우는 늦게나마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태우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잘했어요. 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준우가 대단하구나. 태고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오늘 요리 수업을 받았어요. 은희도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우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돈과 권력을 쫓느라 놓쳤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기태야, 아빠가 이제 알겠어. 태우는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은희를 사랑했는지. 이런 따뜻함이 진짜 행복이구나. 준우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성적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밝은 표정을 되찾은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준우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준우야. 은희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해. 은희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준우가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태우 역시 변했어요. 회사 일보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준우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은희가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장무혁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태우가 물어봤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근심이 많으셨는데. 장무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기니까 삶의 의미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준우의 생일이 됐어요. 태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태가 사용했던 카메라였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대학생 때 썼던 카메라야. 태우는 준우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어요. 와, 정말요? 준우는 카메라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걸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응, 내 어머니 사진도 이걸로 많이 찍었단다. 태우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준우는 카메라를 들고 은희 사진을 찍었습니다. 13년 전 기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가 기태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준우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계실 거야. 은희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기태의 무덤을 찾았어요. 준우의 생일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준우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기태야, 준우가 너를 많이 닮았어. 태우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당신 덕분에 준우가 행복해요. 은희도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기태야. 묘지는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비록 기태는 없지만 그의 사랑이 이들을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이야, 준우야. 태우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은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낸 것이에요.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이 진정한 재산이라는 것을. 은희는 13년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준우는 아버지는 없지만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어떤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고 은희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사진가가 될 거예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럼 가족 사진을 많이 찍어줘. 은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도 할아버지도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태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 손자와 며느리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기태의 영정사진이 걸린 선반 앞에서 태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기태가 못다 한 아버지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준우는 침대에 누워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웃고 있어요. 아빠도 기뻐하고 계시죠? 은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의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기태야, 고마워. 태호는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아빠가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너희 가족을 지켜줄게.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이야기.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완성된 가족. 이들의 행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